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락가락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전 세계 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이어서 환율을 무기 삼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일본과 중국이 통화 가치를 낮추면 미국이 손해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제2의 플라자 합의를 추진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들게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환율 전쟁 무엇일까요? 잠시 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강남권 아파트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권의 가격 상승세가 비정상적으로 과도할 경우 다시 규제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부동산 시장 동향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시사했다고요. 네, 오늘 한국은행이 공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보면요. 앞으로의 통화정책의 방향을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데 비중을 두고 운영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해서 총 3차례에 걸쳐서 총 0.75%포인트의 기준금리를 인하했죠. 네. 이런 금리 인하를 통해서 올해와 내년도 성장률을 각각 0.17, 0.26%포인트 끌어올렸다. 그래서 이미 경제성장에 도움이 됐다라는 자체 분석 결과도 내놨습니다. 아울러서 올해와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에는 기존의 이런 3차례 금리 인하분뿐만 아니라 올해 2차례 내지 3차례 정도의 추가 인하 전망이 반영된 결과다라는 설명도 덧붙였거든요. 네. 이 얘기는 이제 올해 2-3차례 정도 금리를 더 추가로 내릴 수 있다라는 거를 한국은행이 시사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제 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죠. 네, 만약 미국발 관세 전쟁이 최악의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한국은행은 미국의 관세 정책의 강도가 지난해 전망 때보다 더 높은 강도로 시행됐다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이 관세 정책의 강도에 따른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는데 비관적 시나리오는 미국이 올해 말까지 중국을 포함해서 주요 무역 적자국들의 관세를 높여서 부과한 뒤에 이를 2026년 내년까지 유지를 하고 다른 나라들이 이 미국의 고강도 보복 관세로 대응하는 이런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런 비관적 시나리오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올해는 0.1%포인트, 내년도에는 0.4%포인트 더 낮아질 거다. 이런 추정을 내놓은 겁니다. 네. 그러면 현재 전망치는 올해는 1.5%, 내년에는 1.8%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 공식을 적용을 하면은 올해와 내년 모두 1.4%까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하지만 미국의 관세 정책이 주식시장이라든지 장기금리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이 관세 정책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 그리고 이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가 선반영됐기 때문에 주가라든지 아니면 금리 모두 상당폭 떨어진 상태라는 게 한국은행의 설명입니다.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나는 것에 대한 경고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금리를 내릴 것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지금 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이런 상황들과 맞물려서 가계대출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라는 건데요. 이 보고서를 작성한 이 최신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과장은 이 금융 여건 완화에 따른 은행들의 가계대출 관리 조치 완화와
또 서울 일부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해제 영향 등이 이런 주택가격 상승 기대는 물론 가계부채 증가세를 자극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설명을 내놓았고요. 네. 이어서 이런 가계대출 증가세가 재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금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이런 추가적인 규제 강화를 통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된 거죠. 네, 오늘 오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예, 네. 작년보다는 상승폭이 확대됐다고요. 네, 확대됐습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평균 공시가격 3.65% 상승하면서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높아졌고요. 상승폭도 지난해는 1.52%였는데 네. 더 확대가 됐습니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뭐 쉽게 말해서 현실화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69%를 적용한 공시가 산출 결과입니다. 네. 2023년부터 이 현실화 69%는 더 높이지 않고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시세 변동폭만 공시가격에 반영이 된 셈입니다. 네.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7.86%가 올랐는데 세종은 3.28%, 대구는 2.9%가 하락을 했습니다. 예. 다른 지역도 전반적으로 보면 서울과 지방 사이의 양극화가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서울 지역 안에서도 구별로 공시가격 변동에는 편차가 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집값이 비싼 강남 3구 공시가격은 뭐 서울이나 강남, 송파 다 일제히 1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고요. 반면에 뭐 도봉구라든지 강북구, 구로구 같은 경우는 1%대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지금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한 홈플러스가 네. 신용등급 강등에 대해서 사전에 알았다고 말을 바꿔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일에 이제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 신청을 했고 당시에 이제 신청했다라는 거를 이제 알리면서 이런 설명을 내놨거든요. 예상치 못하게 신용등급이 하락하면서 불가피하게 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됐다 이렇게 밝혔었죠. 그리고 이렇게 내려갈 줄 몰랐다라는 설명을 계속해서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도자를 통해서 조금 다른 설명을 내놓은 거예요. 지난달 25일 오후 4시경에 신용평가사 실무 담당자로부터 당사의 예상과 달리 신용등급이 한 등급 하락하게 될 것 같다라는 예비 판정 결과를 전달받았다. 라는 네. 거죠. 그리고 재심의 신청 의사가 있는지 확인 요청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심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뒤인 27일 오후 늦게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이 한 등급 하락했다라는 최종 신용평가 결과를 통보받았다라는 해명 자료를 내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홈플러스가 사전에 등급 강등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온 것과 배치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법적인 논쟁거리로도 확대될 수 있는 거는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신용평가사가 강등 사실을 공개하기 사흘 전이자 또 이게 더 중요한 게 단기사채 발행 시점과 딱 맞물려요. 아, 그래요? 네, 최종 단기사채 발행했던 게 바로 25일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알고 발행을 한 건지 정말 교묘한 시차를 두고 정말 몰라서 발행한 건지 이거를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거는 굉장한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대목이죠. 네. 자, 그리고 지난해 초중 고교생의 사교육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요? 네. 교육부와 통계청에 따르면요.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29조 2천억 원. 그래서 1년 전보다 2조 1천억 원 더 증가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1년 사이 학생 수가 521만 명에서 513만 명으로 8만 명이나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총액은 2조 원 넘게 늘어난 거죠. 이 사교육비는 2021년부터 지금 4년 연속으로 계속해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네. 지난해 사교육비를 모두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에서 다 늘었습니다. 그리고 사교육비 참여율 또 사교육 시간 모두 다 초중고 모두에서 다 늘어났습니다. 소득 수준별로는 사교육비의 편차가 좀 컸습니다. 월 평균 소득 300만 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은 20만 5천 원. 그래서 최저였고요. 반대로 월 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800만 원 이상 가구에서 사교육비 지출은 67만 6천 원. 전체 구간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네. 이 300만 원 미만 가구와 비교를 해보면 사교육비는 3.3배가 더 많았습니다. 이 얘기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도 훨씬 더 많아졌다라는 걸 뜻하죠. 시도별로 보면요. 전체 학생 기준 서울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67만 3천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요. 반대로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이었고 32만 원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아, 4시 16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전 세계 정부가 초비상인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관세 다음에 환율 압박이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제2의 플라잡이라는 이른바 마러라고 협정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하는 환율 전쟁이 무엇인지 그 속내는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을 지내셨던 신동준 숭실대학교 금융경제학과 겸임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증시에 대한 입장이 일기 행정부 때하고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죠, 교수님? 네, 일기 때는 주가가 조금만 하락해도 주가를 좀 부양하는 지탱하는 네. 듯한 정책들을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이기 때는 뭐 거의 그런 얘기 없고 최근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라는 단기적으로 조금 더 힘들 수는 있으나 네. 이거 견뎌내야 된다. 우린 큰일을 하고 있으니까 좀 길게 보자 이런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주식시장에서는 좀 실망하는 모습들로 나타났었어요. 네. 주가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나 보다 진짜로. 특히 재선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까 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단기적인 변동성은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라는 말을 굳이 한다는 것은 네. 신경이 쓰인다는 얘기로 저는 거꾸로 그렇게 받아들이셨어요.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하고자 하는 모든 정책들이 굉장히 단기적으로는 좀 고통스러울 수 있잖아요. 기업도 힘들고 소비자들도 힘들고 이제 동맹국들도 힘들고 네. 그런 과정에서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경제가 침체 혹은 뭐 둔화에 빠지거나 네. 이렇게 됐을 때는 추진력을 계속 가져가기가 쉽지 않죠. 지금 공화당이 양원을 다 가지고 가고는 있지만 아마 네. 하원에서는 약간의 근소하게 차이죠. 한 4석 차이인가 얼마 맞습니다.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추진하기에는 경제가 혹은 심리들이 많이 꺾이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네. 그래서 말은 그렇게 며칠 전에 했는데, 그러니까 뭐 주식 시장을 계속 바라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또 다음에는 또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하고 있고 오히려 자기는 유연성 있게 얘기한 거다 이렇게 또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부터 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이제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가 발효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얼마 남지 않았어요. 또 4월 2일부터인가 그때는 이제 보편 관세가 예고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트럼프 관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막 전망하면서 갑론을박은 있었습니다만 결국 하나로 모아졌던 거는 그래도 이게 이제 협상용일 것이다. 그렇게 끝까지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랬는데 뚜껑을 열어보고 실제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 보면은 차근차근 또 관세를 높여가는 정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예. 관세가 협상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관세와 안보 정책을 연결해서 어쨌든 그동안 미국이 졌던 상당한 부담들을 다른 나라들에게 좀 분담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시각인 것 같아요. 미국이 졌던 상당한 부담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 미국이 달러를 기축통화국이지 않습니까? 달러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미국 외에 우리나라도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는 것처럼 기축통화인 달러를 융통하려면 다른 나라들이 기본적인 달러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달러 수요가 꽤 있죠. 그럼 만성적인 달러의 초과 수요가 생긴다. 그러면 그 초과 수요로 인해서 당연히 달러는 고평가가 될 테니 그러면 제조업이 우리가 힘들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까지 힘들었고
달러 고평가가 왜 제조업이 힘들다는 달러가 말씀이신 강세가 거죠? 되면 네. 이제 미국의 제조업체들 수출이 네. 어려워지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가 되고 또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되니까 일자리가 감소하고 네. 그러면 이제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정부는 재정 적자를 내서 일으켜서 이들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경기도 부양해야 되고 네. 그러는 과정에서 부채는 엄청나게 쌓였고 네. 재정 적자도 심화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미국의 이 밖의 나라들은 네. 뭐 중국을 포함해서 동맹국들조차도 네. 미국의 가장 큰 최대 소비 시장을 활용해서 돈을 벌어갔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안보우산까지 씌워주고 있었다. 네. 이제는 우리가 재정 적자에 대한 부담이 어느 정도 목에 차서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우니 지금까지 우리가 달러의 기축통화 시스템 깔아줬고 또 아까 안보우산 씌워줬고 소비 시장에서 너네 물건도 팔아줬으니 우리가 한 거 많으니 이제부터는 이제는 이 부담을 좀 나누자라는 생각을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수뇌부들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게 이제 그 뭐죠? 그 팬데믹 이후에 또 미국에서도 굉장히 돈이 많이 풀렸고요. 네. 재정 적자가 더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적자가 목에까지 차왔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네. 자, 지금 보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미국 경제 성장률을 여기 이제 그 미국 성장률을 통해서 본 미국 경제 전망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출연하시는 그 전문가들은 대부분 그래도 미국 경제는 견조하다, 괜찮다, 네. 얼마 전엔 골디락스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셨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은 다시 또 아래 공포라는 거를 살짝 어디선가 들고 나오니까 네. 약간 이전하고는 다른 건가? 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떻습니까? 위쪽으로 너무 낙관적이었던 것도 리스크였지만 지금 또 너무 침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조금은 좀 과도하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네. 미국 경제 지표 자체로 봤을 때 지금까지의 흐름은 물론 아주 좋았던 거에 비해서는 조금 약해지곤 있습니다만 잠재 성장률 1.8%보다 아래쪽으로 전망하는 데들이 아주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살짝. 네. 네. 그래도 웬만한 데들은 대부분 다 2% 언저리, 뭐 연준도 1.8, 뭐 1.7 이렇게 1.9 이렇게 전망하고 있으니까 내년, 내후년까지도 보통은 그런 전망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데이터들의 흐름을 봤을 땐 나쁘지 않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갈 가능성은 지금으로선 상당히 희박한데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처럼 관세 정책을 굉장히 무질서하게 혼란스럽게 하고 전 세계에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오던 여러 가지 질서들을 지금 깨는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네, 네. 굉장히 피로감이 있어요. 그러면 기업들도 뭔가 공장을 어떤 다른 지역에다가 세우거나 혹은 자국에 세우거나 어디에 세워야 될지 좀 헷갈리는 상태고 결정할 때 네, 투자도 힘들고 새로 사람 뽑는 것도 힘들고 소비자들도 소비를 늘리는 게 과연 맞는가? 일단 내 일자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연방 지금 공무원들이 많이 계속 잘려나가고 해고되고 있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상태에서 소비 심리 혹은 기업의 투자 심리들이 약해지면 이게 지속됐을 경우에는 분명히 침체 리스크가 커지는 건 뭐 사실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것들이 주가로 나타나는 거니까 네. 최근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뭐 S&P 500 기준으로는 한 10% 가까이 하락했다가 지금 네. 살짝 반등해 살짝 있는 반등. 상태인데요. 네. 보통은 뭐 지금처럼 좀 과열이나 버블의 느낌으로 경제나 주가가 올라갈 때는 한 10% 조정은 자주 나오는 일이긴 합니다. 그랬나요? 예,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뭐 10% 이상, 20% 이상 하락한 상태에서 심리들도 나빠진 상태에서 특별하게 반전되지 않고 한 3개월 정도가 지나가 버리면 네, 그 주가가 시간이? 많이 빠지면 네. 뭐 이익 실현을 했든 손해를 맞습니다. 결정지었든 간에 그 부의 효과가 좀 줄어들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소비 지출 뭐 이런 맞습니다. 거 좀 꺼리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정부는 돈을 더 써야 되고요. 네. 그래서 부채는 더 늘어나고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지표들, 주가 이런 것들이 실제 경제 지표는 탄탄해도 네. 심리 데이터나 주가가 하락해서 한 3개월에 4개월이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때는 실물 경제 쪽으로도 위험이 전이가 됐던 것이 이제 과거의 사례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한 3개월, 4개월 정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어저께인가요? 되게 인상 깊게 본 뉴스 중에 하나가 네. 투자자들을 모아놓고 CEO들을 모아놓고 누가요? 미국의 어떤 큰 그 뭐 자산운용사겠죠. 네. CEO들을 모아놓고 여러 가지 포럼을 하면서 미국은 보면 즉석 설문을 많이 합니다. 휴대폰 주고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지금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투표해서 바로 보여주는 거죠. 네, 네. 근데 어저께 누군가 사진을 찍어서 공개한 게 있었어요. 네, 네. 무슨 얘기였냐면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업의 CEO가 정책 좀 바꿔주세요라고 이야기할 것인가에 대한 설문이었는데 네. 제일 많았던 게
20%. 예, 그 다음이 30%. 그러니까 언제 기준으로 20, 30%? 뭐 그때 설문이니까 어제였으니까요. 어제나 그저께 했으니까 그 당시 어쩐 고점 대비니까요. 네. 지금 10% 정도 하락했으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10에서 20% 하락하면 아마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좀 건의할 생각이 있다라는 그 자리에 뜻이겠죠. 즉석 답을 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한 20% 정도 하락할 때까지는 네. 심리적으로도 크게 뭐 늘 그런 일들은 자주 있었던 일이니까 네. 뭐 아직까지 침체로 연결짓기에는 좀 이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아까 그 관세 정책의 협상용 카드냐 아니냐 이런 이제 질문에 있어서 그동안 미국이 졌던 상당한 부분을 역외, 그러니까 미국 외에 다른 나라 국가들이 이제 나눠 가져라 이런 차원이라고 하셨다는 건 네. 결국은 그러면서 미국의 어떤 재정 적자라든가 이런 걸 타개해 보자라고 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결국은 관세 정책의 진짜 목적은 네. 감세를 위한 재원 마련이라고 네네.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감세 정책을 정말 트럼프 대통령은 하고 싶고 사업가 출신이시니까요. 네. 하고 싶고 근데 그걸 하려면 지금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태에서 네. 공화당이 원래는 정부 지출을 좀 타이트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 당이니까 네. 그 안에 이제 공화당의 재정 매파들이 있습니다. 재정 네. 재정 그만 쓰자라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설득을 해야 돼요. 그러면 감세까지 하는데 그럼 네. 우리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할 거냐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는 관세를 통해서 수입을 늘릴 것이다. 네. 네, 관세 수입을 늘려서 할 것이다라고 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한테는 관세를 물릴 테니 관세 안 맞으려면 미국에 와서 공장 짓고 일자리 늘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중이고 의회에다가는 관세를 통해서 그 공장들이 돌아오니까 네. 공장들이 돌아오면 일자리도 늘고 이제 세금이 늘어날 테니까 네. 빨리 감세를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양쪽을 같이 하고 있는 형태인 거죠.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야 목표는 감세의 재원을 관세를 통해서 일부 마련하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이긴 한데 네. 조금 더 길게 보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의 큰 그림 하에서 우리의 부담을 관세라는 무역 정책과 그다음에 아까 그 안보 정책을 연결해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네. 다른 나라들에게 좀 분담을 이끌어내자라는 게 네. 이제 기본적인 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감세를 위한 재원 마련이라는 차원에서의 어떤 관세 정책 논리적으로는 꼭 그럴 듯하긴 한데 이게 네. 과연 실효성 있게 부작용 없이 잘 작동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관세 일단 2018년도, 2019년도에 중국하고 했던 1기 트럼프 행정부 때 했던 이제 자료들을 보면 관세 정책을 펼쳤을 때 대부분 다 통화 가치가 하락을 하잖아요. 그럼 통화 가치가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관세율만큼 예를 들면 관세를 뭐 17%를 매겼는데 네, 그만큼의 통화가 뭐 중국으로 치면 중국의 위안화가 17%가 절하가 되면 네. 미국의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거는 없어지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무슨 효과가 있느냐라는 건데 미국 그 아까 수뇌부들의 얘기는 중국의 구매력이 17%가 약해지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의 힘의 격차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만약에 17% 관세를 부과했는데 뭐 통화 가치가 15%만 하락해서 2%만큼은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된다. 미국 소비자들이. 미국 소비자들이. 네,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2% 소비자가 부담을 하지만 그 2%만큼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제조업 경쟁력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양면을 다 갖고 있는 지금 형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제 글로벌 통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세 정책을 두고 결국은 이 관세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걸 넘어서 환율 전쟁을 겨냥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뭐 제2의 플라자 합의 같은 네네. 게 나온다. 네네. 그래서 일명 뭐 마라라고. 네. 마라라고가 라고도 트럼프 대통령의 저택이 있는 원래 자택이 있는 겨울용 곳이죠. 별장인데 네네. 요즘은 자주 쓰지 않습니까? 네네네. 취임 전에도 거기서 네. 다 뭐 인터뷰도 하고 맞습니다. 그랬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일단 플라자 합의를 먼저 설명해 주시고 왜 이제 플라자 합의를 떠오르게 하는 건지도 좀 말씀해 주신다면. 네, 80년대 초반에 미국이 지금이랑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달러가 기축 통화로서 만성적으로 고평가가 되고 미국은 소비를 많이 해서 무역 적자가 심화되고 맞아요. 네, 재정 적자 심화되고 제조업 힘들어지고 일자리 줄고 뭐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1985년에 미국이
일본, 독일, 네.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 이 5개 나라가 그때는 서독이었을걸요. 네, 서독이 맞습니다. 네. 서독이었어요. 그래서 5개 나라가 미국의 플라자 호텔에 모여서 네. 앞으로 미국의 달러 가치를 대대적으로 떨어뜨리기로 절하시키기로 달러 가치를 하락시키기로 이제 합의한 것이 플라자 합의죠. 네. 플라자 합의 이후에 1985년부터 3년 동안 네. 독일의 마르크화와 일본 엔화 가치가 네. 50%가 상승했습니다. 네. 통화 가치가.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에 빠졌죠. 예. 그리고 미국은 실질 실효환율 기준으로 그러니까 아까 엔화랑 마르크화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있으니까 다 합쳐서 미국의 통화 가치는 한 30% 정도가 절하가 됐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은 다시 이제 떠올리고 있는 중이에요. 스티브 미란이라는 그 일기 때도 트럼프 그 백악관의 재무부의 정책고문으로 경제정책고문으로 일했던 분이 이번에 경제자문위원회 CA 네. 위원장으로, 네, 위원장으로 이제 지명된 거죠. 지명됐고 청문회가 뭐 이번 주 초였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청문회를 거쳐서 아마 그 다양한 이제 정책 자문들을 할 텐데 이분이 작년 11월에 썼던 보고서가 지금 네. 많이 미국의 지도층에게 회자가 되고 있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가 아까 제가 드렸던 그 얘기예요. 달러 가치가 기축통화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까 만성적인 고평가가 됐고 네. 그래서 미국의 제조업은 약해졌다. 일자리도 사라졌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보 우산까지 씌워줬고 했는데 네. 이제는 좀 나눠 가지자. 그래서 일본 엔화와 중국 네. 위안화가 달러 대비 절하하는 것은 미국에 매우 불공정하고 불리한 네네. 상황을 초래했다. 네네. 이거를 네. 바꿔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달러 가치를 좀 떨어뜨려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뉘앙스들을 계속 펼치고 있어서 네. 이제 그게 아까 말씀하신 말어라고 합의의 형태로 말어라고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시장에서 얘기하는 이름을 붙인 건데요. 네. 말어라고에다 불러놓고 또 그런 합의들을 하지 않겠는가. 달러 가치를 떨어뜨려서 미국의 부채를 좀 줄이고 예를 들어서 1달러를 미국이 빌렸으면 네. 우리나라에 네. 지금은 1,450원을 갚아야 되는 건데 네. 이제 만약에 환율이 뭐 1,000원이 되면 1,000원만 갚으면 되는 거니까요. 네. 달러의 부채의 그 부담이 확 이제 줄어들게 근데 되는 그게 거죠. 이제 85년 9월인가에 그 플라자 합의가 이제 네. 맺어졌지 않습니까? 그 직전에 미국이 몇 년간 그 달러 가치가 굉장히 많이 절상이 돼서 네. 50%까지가 올라가서 네. 이렇게 이제 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래서 합의가 된 이후에 네. 몇 년 동안 네. 지금 이제 일본은 나빠졌고 네. 미국은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미국도 블랙 먼데이가 있었죠. 1987년에 예. 그 영향이었다고 뭐 꽤 많은 분들이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모두가 다 사실은 힘들었었죠. 이제 근데 글쎄요. 그것들을 이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아까 스티브 미란의 보고서를 보면 네.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긴 한데 네. 그리고 뭐 연준을 활용해서 금리도 좀 낮춰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글쎄요. 뭐 부작용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당시에도 보면 미국 경제가 당연히 달러 가치가 약해지니까 미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주가가 당연히 안 좋았고요. 금리도 많이 올랐고 또 반면에 아까 독일하고 일본은 반짝 통화가치 좋을 동안에 주가는 올랐어요. 네. 그때 당시에 그러나 당연히. 근데 그 이후에가 이제 예. 경쟁력을 잃어버리면서 굉장히 힘든 구간을 거치게 된 거죠. 그럼 그때하고 지금하고 미국의 상황이 똑같다고 볼 수 있나요? 같은 해법이 여전히 유효할까요? 지금 환율만 놓고 보면 네. 달러 가치가 지금처럼 비쌌던 때가 딱 2번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가까운 게 아까 1985년. 네. 네, 그때였고 두 번째가 1933년. 그 훨씬 더 이전이니까 네, 네. 지금 환율로만 놓고 보면 여기서 더 통화 가치가 달러가 강해지는 것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긴 해요.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미국의 재정 적자의 문제가 네, 또 하나 네. 연결되어 있는 것은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가 이제 임계점에 찼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여기서 재정 적자가 늘어났을 경우에는 예. 만만치 않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 또 하나는 제조업 경쟁력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아까 관세 정책을 펼치면서도 네.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방위 산업에 도움되는 철강, 알미늄, 뭐 구리 이런 것들, 네. 그다음 의약품 그리고 희토류 같은 네. 광물, 반도체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네. 이게 다 제조업의 경쟁력 때문이거든요. 예. 국가 안보에 영향을 주는 제조업은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동안에 미국의 대통령이나 미국의 정부들이 항상 펼쳤던 정책은 아까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강세가 되면서 미국의 제조업이 좀 잃어버리더라도 네. 소비도 우리가 많이 하고 뭐 전 세계가 무역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잘 돌아가고 이런 거에 크게 신경을 안 썼었는데 네. 지금처럼 러시아나 중국의 위협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네. 만약에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미국이 과연 국가 안보에 쓰여지는 여러 가지 군사 무기들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되나? 그게 제조업이 무슨 말씀이세요? 예를 들어서 네. 화학, 네. 철강, 뭐 반도체, 조선, 뭐 드론,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지금 미국 안에서 만들 수 있는 제조업의 능력, 어떤 이런 것들은 뭐 기술은 있을지 모르지만 네. 저가로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지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미국의 제조업은 국가안보랑도 연결이 되어 있는 분야다라는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엔에서 나온 유엔 산업개발위원회, 뭐 산업개발기구라는 유니도라는 곳이 있는데 네. 거기서 추정해 놓은 걸 보니까 2000년도 지금부터 25년 전이죠. 2000년도에는 전 세계의 제조업 점유율이 네. 미국이 25%로 1등이에요. 네. 중국이 4%로 뭐 게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30년 예상치를 보면 네. 지금 5년 남았잖아요. 그러네요. 2030년 예상치를 보면 미국이 11%로 쪼그라들고요. 네. 중국이 중국은? 45%로 압도적인 1등으로 올라갑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이 11%인데 뭐 독일, 유럽, 뭐 한국, 대만 다 합쳐서 동맹국을 다 합쳐도 네. 중국의 45%가 안 된다는 이길 수 거예요. 없다. 네. 네, 그렇다면 과연 이게 군사적으로 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정말 거죠. 미중 패권 전쟁인데 헤게모니가 맞습니다. 어디로 넘어갈지 맞습니다. 미국에선 발등에 떨어진 불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이미 뭐 중국은 전기차가 많이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아직 미국은 시작을 잘 못했잖아요. 이제 네. 그런 것처럼 이게 여러 가지 제조업을 강조하는 것들,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이상 부채가 늘어나면 안 되겠다는 것들,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관세와 안보를 무기로 이제 동맹국들에게 좀 나눠 가지자.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적국은 물론이고. 네, 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2의 플라자 합의라는 네.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맞습니다. 어쨌든 이게 임박한 건지 아니면 일단 얘기만 나오고 아까 그 스티븐 누구죠? 헷갈렸는데 미란, 네, 스티븐 미란. 네. 미란이 점차적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네네. 결국 가시화된다라면 이게 또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그 투자자들이라든가 우리 금융당국이라든가 우리 정부라든가 좀 긴장의 끈을 딱 네. 늦추지 말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대처할지. 예. 맞습니다. 지금은 일단 중국이 옛날에는 뭐 일본, 독일, 서독, 뭐 프랑스, 영국이 다 동맹국들이 우방국들이니까 협의가 됐는데 지금 네. 중국이 테이블에 오라 그래서 되겠습니까? 일단 그거부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일본, 독일이 원할까요? 그렇지 않아서 지금은 옛날처럼 다자간으로 플라자 합의 이렇게 하지 않고 마라라고라는 이름을 붙인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만 한 나라 한 나라씩 아까 안보와 달러 패권을 무기로 뭔가 하나씩 얻어내겠다라는 게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정말 정부가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미군을 철수시키겠다. 너네들 예를 들면 우리가 최근에 또 얘기 나오는 것 중에서 100년만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미국 국채를 네. 지금 이자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자를 거의 주지 않는 100년 만기 국채로 그냥 바꾼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지금 회자가 되고 있어요. 우스갯소리처럼 들리겠습니다만 네. 뭐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데 공공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나와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좀 꽤 진지하게 얘네들 논의하고 있구나. 그리고 네. 그 논의들을 일부러 흘리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나라들이 좀 알아서 저 정도까지 하고 있구나. 네. 근데 아까 제가 뭐 방위비 분담을 하라, 뭐 미군을 빼겠다, 혹은 관세 100%를 때리겠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과연 그것을 수용 안 하고 거부할 수 있겠는가? 네, 이 만만치 않은 문제죠. 네. 그러니까 시나리오별로 여러 가지 안을 컨틴전시 플랜을 갖고서 대응할 맞습니다. 수 있는 외교적 협상력 이런 네. 걸 갖춰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네. 트럼프 행정부이기 때문에 네. 뭐가 나올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네. 그럼 맞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자세를 임하면 좋을까요? 개인 투자들은 이런 부분들은 글쎄요, 이게 하루하루 뭔가 하나의 자산을 맞추고 종목을 맞추는 것보다는 저는 장기적으로 자산 배분을 해서 네. 가는 것이 다양한 자산, 다양한 통화 분산해서 가시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닐까 싶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성실대학교 금융경제학부 신동준 겸임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39분입니다. 한 주간 집값 동향 살펴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관련 소식들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한 주간 주택시장 동향부터 살펴볼까요? 3월 2주차 통계가 나왔는데요. 주간 네. 변동률 지난주도 제가 송파구 많이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번 주도 더 올랐네요. 물론 증가하는 속도는 좀 둔화됐습니다만 지난주 변동률이 0.68%였고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목요일 2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번 2시. 주면은 그러니까 어제까지 목요일부터 수요일까지인가요? 기준이 아니면 조사 시점은 3월 10일 기준입니다. 3월 10일 조사를 해서 예. 이제 오늘 2시에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10일 한 주간, 10일부터 16일까지 그렇죠, 한 주간인가 보죠. 네, 네네. 네. 그래서 송파구가 0.72%까지 상승을 했고요. 네. 강남구는 지난주가 0.52%인데 이번 주는 0.69%, 서초구는 0.62%. 뭐 전체적으로 보면 폭등 또 이런 폭등이 없는 정도로 문재인 정부 시절까지 돌아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 몇 %인데 이게 무슨 폭등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곱하기 52를 하게 되면 이게 주간 변동률이니까요. 근데 52주까지 계속 이렇게 간다는 건 매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 몇 주에서 대비해서 그치면 여기서 지난주 올라갔으면 거기서 또 0.68% 올라가고 0.72% 올라가고 예. 계속 근데 이게 상승폭이 52주 커지는 계속 거죠. 안 가니까 설마 안 가긴 하죠. 가겠습니까요? 근데 속도가 가파르다는 게 이제 문제예요. 어쨌든 네, 그죠?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강남 3구만 이러면 뭐 아유 그래 그들만의 리그인데라고 할 수는 있는데 오늘 통계를 보니까 이제 강동구도 0.15%까지 올라갔고요. 그래요. 용산은 0.23%, 마포가 0.21%, 송동구는 0.29%. 어쨌든 오름세가 확대되고 있네요. 마용성이나 한강 벨트까지는 확대된 게 이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은 어떻습니까? 지방은 오히려 더 마이너스 0.04에서 마이너스 0.05% 하락폭이 확대가 됐고요. 네. 인천도 뭐 마이너스 0.05%로 오히려 지난주가 마이너스 0.03%였으니까 네. 오히려 하락폭이 0.02%포인트 확대가 됐는데 좀 눈에 띄는 건 경기도가 마이너스 0.04에서 0%로 하락세가 진정이 된 0.04%포인트 거네요. 진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좀 체크하니까 저한테도 이제 제보가 좀 들어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동탄신도시도 뭐 거래가 좀 된다라고 해서 제가 동탄신도시 현장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니까 모든 동탄신도시가 다 이렇게 뭐 문재인 정부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네. 역 주변에 몇 개 네. 단지들이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왜 거래량이 늘어나냐고 물어보니까 서울에 사려고 이제 올라갔던 분들이 서울 집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서울의 꿈은 포기하고 차라리 빨리 내가 사는 지역이라도 랜드마크 아파트 그렇죠. 하나 원하는 잡아야겠다. 데가 올라가면 차선책을 찾아서 움직이다 그렇죠. 보면. 그래서 차선책을 찾아서 경기도권들도 랜드마크 아파트 위주로 지금 거래가 근데 좀 그게 늘어나는 움직이다 보면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오름세가 확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네. 어쨌든 경기도는 하락세는 멈췄다. 하락세는 멈췄다. 네. 경기도도 뭐 위치별로 좀 다른가요? 어떤가요? 경기도도 일산이라든지 김포시 같은 경우는 뭐 김포시는 마이너스 0.15%고요. 네. 일산 동구는 마이너스 0.16%. 뭐 광명은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마이너스 0.14%인데요. 네. 과천 있잖아요. 강남 바로 밑에. 예. 사실 뭐 행정구역이 다르긴 하지만 지역번호는 공의를 사용하는 네. 과천시는 0.71% 송파구하고 같은 수준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네. 경기도도 지역별로 편차가 큰데 뭐 과천시라든지 성남시 이런 곳들이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어디죠? 헬리오시티 아파트요. 서울 네. 송파구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 경매에 몇 명이 몰렸다고요? 87명이 몰렸는데요. 전용 84 1층입니다. 이게 뭐 로얄층도 아니고요. 1층 물건이 감정 가격이 18억 3,700만 원이었는데 얼마에 낙찰이 됐냐면 21억 5,778만 원에 감정가보다 높게 117% 아. 낙찰 가율이요. 근데 실거래 가격을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네, 네. 헬리오시티 2월에 1층이 얼마 거래됐냐 보니까 21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그럼 실제 부동산에 가서 사지 왜 경매 시장? 별로 메리트가 없잖아요. 이게 네. 뭘 의미를 하냐면 이제 2월에 거래가 됐다는 얘기는 1월에 이제 계약서를 쓴 거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최근에 토지거래가 구역이 풀리고 계약서를 쓰려고 하면 이 돈을 주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돈을 주고 비슷하더라도 경매에서 내가 낙찰받겠다. 한 1억 이렇게 2억 정도 올랐기 써냈다는 때문에 거군요. 21억
5,778만 원 또 괜찮다라고 해서 지금 낙찰을 받고 있고요. 뭐 리센트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찰가율이 116%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토지거래 허가 해제에 그 영향이 시장이 꽤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인가요?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뭐 가격 상승세가 과도하면 다시 규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규제가 그렇게 쉽게 했다가 풀었다 또 쉽게 했다 이럴 거는 아닌 것 같긴 아니죠. 한데 네, 이제 어쨌든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고민이 굉장히 많겠죠. 일단 이 정도까지는 예상을 못했던 것 같고요. 뭐 저도 사실 이렇게까지 과열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뭐 그렇게까지 강력한 규제도 아니고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를 좀 되짚어 보면 네. 발언 자체가 약간의 가격 상승은 예상을 했다. 과도하게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면 다시 규제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다시 되짚어 보면 지금의 상승이 약간의 상승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비정상적인 상승이 도대체 얼마나 더 올라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좀 가늠하기 어려운데. 근데 처음에 초기만 이러다가 호가는 막 높이는데 실제 거래가 안 이루어지고 끝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끝날 수도 있는데 뭐 거래량 자체가 좀 늘어나긴 했습니다. 이게 2월 거래량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지금 아직 다 집계가 되지 않았거든요. 네. 3월 말까지 기다려줘야 되는데 벌써 4,700건 정도 거래가 월간. 됐습니다. 그러니까 2월 2월 거래량이 아직 집계가 안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거래 집계가 3월 말 돼야 2월 전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15일 남았는데 네. 지금 상태면 한 6천 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굉장히 활황이네요. 6천 건이면 작년 8월 정도 거래량이니까 실제로 네. 거래량이 이제 뒷받침이 되고 있는 거고요. 서울시에서도 이제 뭐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면 통계의 저는 착시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조사 결과를 보면 거래량이 잠상대청 토지거래가 구역을 푼 거래량이 풀기 전에 78건이었는데 풀고 네. 나서 87건, 9건이 증가했거든요. 크게 늘어난 것 같지도 않아 보이고 네. 이게 우리 주간 변동률을 제가 한국 부동산은 변동률을 알려주는데 여기는 조사원들이 이제 부동산 통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 방식이고요. 실거래 가격을 보면 아직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실거래 가격 지수를 보면 안 오른 것처럼 나옵니다. 네. 그러면 용역을 주든지 서울시에서 조사했을 때 실제 거래된 가격이 안 오르다 보니까 인식 자체가 많이 안 오른 것으로 지금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아마 한 달 정도 지나서 많이 오른 거로 판단되면 아마 규제를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규제를 한다고 해서 집값이 안정이 될까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사회적인 문제. 그러니까 뭐 다주택자 규제가 있으면서 똘똘한 한 채 현상에 경기 부진에 뭐 미분양 증가에 금리 인하 모든 문제가 맞물리면서 서울 한 채, 강남 한 채만 가져야겠다는 심리가 강화되면서 발생한 문제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다주택자 규제가 과거에 다주택자들이 이제 투기 세력이라고 생각해서 규제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한 똘똘한 한 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다주택자 규제 많으니까 이제 세 채를 사느니 세 채를 그렇죠. 살 수 있는 가격으로 좋은 거 한 채를 사겠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면 그렇죠. 정말 좋은 쪽에만 수요가 몰리고 나머지들은 오히려 가격이 오르지 않는 그래서 그게 양극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요. 예. 최근에 보면 이제 대구에 가면 수성구라고 있거든요. 교육 서울의 환경이 강남 좋은 정도 서울의 강남 수준이죠. 정도, 뭐 네. 부산에서는 해운대인데 네.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서울에 집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더 똘똘한 한 채로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방은 네. 자금 유출까지 좀 발생을 하고 그런데 있거든요. 토지거래 허가가 됐으니까 허가가 이제 풀렸으니까 이제 살 수 있게 되니까 네. 지방 투자자 비중이 한 25% 정도 그렇군요. 됩니다. 그리고 뭐 네. 광진구라든지 마포 쪽에서도 강남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자기 집을 팔려는 분들이 또 움직이고 있고 이게 지금 맞물려 있기 그러니까 이게 때문에 규제의 역설인 것 같아요. 규제의 역설이고요. 네. 뭐 토지거래가 구역 다시 시장한다고 해서 쉽게 잡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서울 아파트 값이 이제 중소형보다 중대형이 더 올랐습니까? 뭐 통계가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둘 다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네. 조사를 2014년과 2024년 10년을 비교를 했는데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에 102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뭐 우리 일반적인 공급 면적 아파트로 본다면 한 35평에서 한 40평 정도 네, 아파트 네. 가격이 2014년 평균 가격이요. 6억 2,424만 원이었는데요. 서울 네. 아파트. 지난해 2024년이 18억 8,700만 원. 3배가 된 거예요. 3배 정도 올랐습니다. 3배 정도 10년 올랐는데 만에. 그렇죠. 200% 정도, 202%가 올랐고요. 85제곱미터, 60에서 85제곱미터 사이는 177%, 4억 4,847만 원에서 12억
4,038만 원이니까 이것도 사실 거의 거의 3배 가까이 정도 올랐으니까 네. 많이 올랐는데 굳이 따지자면 이런 현상이 좀 발생하는 건데 이건 왜 이러냐면 중소형이 좀 거래량이 좀 많고 또 편차가 좀 다양하잖아요. 지역별로. 그래서 통계를 보면 또 중대형이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둘 다 많이 올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 뭐죠? 그 2025년 공시주택 공시가격 아니 공동주택 네네. 공시가격 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게 각종 세금의 기준이 돼서요. 네. 얼마나 오르고 세부담이 얼마나 늘지 관심 갖는 분들 많으실 것 그렇죠. 같아요. 우리 한 67개 정도 항목에 이제 기준이 되는 그 정도인가요? 금액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한데요. 변동률이 일단 3.65%로 나왔습니다. 전국으로 보면 3.65%. 그 작년 대비해서요. 2024년은 1.52%니까 작년보다는 올해가 집값이 좀 더 오른 공시가격이 좀 더 오르긴 했는데 차이가 우리가 현실화율이라고 해서 네. 집값이 올랐는 것보다 좀 더 올리는 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했던 공시가격 현실화율인데요. 현실화율은 적용하지 않았고 집값 상승분만 반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은 7.86%, 서울이 집값이 작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장 많이 공시가격도 올라가는 부분이고요. 인천이 2.51, 경기도는 3.16%. 역시 수도권 지역들이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 네. 세종시가 마이너스 3.28%.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후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본다면 뭐 이 정도 수준이고요. 네. 아파트로 좀 예를 들면 비싼 아파트 레미안 원베일리가 작년에 1세대 1주택자 기준에서요. 네. 보유세를 1,340만 원 냈는데 올해는 아마 1,820만 원. 35.9% 정도 증가할 것 같고요. 잠실 엘스는 한 21% 정도 늘어나서 579만 원. 노도강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안 오를 것 같습니다. 보유세가 1,820만 원이면은 한 달에 거의 150만 원 꼴인 셈인데. 그러니까요. 그것도 이거 1세대 1주택이 그렇습니다. 소득 없이 은퇴 후에 이런 데서 살 수 있다는 건 참 보통 경우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보유세 네. 부담이 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좀 여쭤봐야 되나요? 74억 원을 현금을 주고 강남 아파트를 산 외국인 있다는 뉴스가 떴지 않습니까? 이게 좀 이슈가 되긴 하죠. 예, 그 얘기 잠깐 좀 해주신다면요. 저도 좀 봤는데요. 보고 약간 좀 속상하더라고요. 왜 속상했냐면 우리 부모님 말 들을 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우즈베키스탄의 이제 한의사입니다. 그래서 네. 나이가 41살의 우즈베키스탄 한의사인데 우리 부모님이 한의사 하라 그랬는데 제가 네. 재수라도 할 거 이런 생각. 그래서 부모님 말씀을 들었을 걸 그 말씀이셨어요? 우리 부모님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일단 이분이 현금을 다 주고 샀다는 게 좀 이슈가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근데 뭐 사실 살 수는 있죠. 반포자임 대형 아파트 74평을 이제 74억 주고 샀으니까 네.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 돈 많이 벌어서 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그냥 이슈가 좀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근데 외국인들이 이제 얼마나 샀느냐를 좀 살펴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국내 주택을 가진 주택 소유 집이 통계 9만 예. 5천 호 정도, 한 10만 호 정도 됩니다. 10만 그래서 호. 우리나라 전체 주택이 1,900만 호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중에 한 0.5% 정도가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으니 뭐 아주 심각한 수준 아닙니다만 좀 늘어나고 있고요.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냐면 중국인 중국인이 1위입니다. 55%가 중국인이고요. 한 20% 정도가 미국인, 캐나다, 대만, 호주 순입니다. 그래서 네. 외국인들이 집을 사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을 사서 실거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임대를 놓는 경우도 많을 텐데 막상 놓는 임대차 경우도 계약 좀 맺으러 많죠. 갔더니 외국인이 나왔다. 이런 요즘 분들도 그런 경우 계시더라고요. 많아요. 네네. 외국인 임대는 얼마나 될까요? 외국인 임대도 많습니다. 월세를 받는 외국인이 10,000명이 이제 넘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네. 뉴스 보면 나도 월세 못 받고 있는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외국인 비중이 점점점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2023년에 4,627건 서울 기준에서요. 2024년은 7,966건으로 72% 정도 늘어났고요. 네. 경기도도 뭐 전체적으로 늘어나서 수도권 지역으로 본다면 14,000건 정도 외국인이 집을 사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어쨌든 뭔가 가격 상승세가 강남권을 중심으로 있는 것 같은데 내 집 마련을 하려는 분들께 무슨 얘기를 해주시고 싶으세요? 저는 너무 흥분하지 말라는 말씀을 일단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자금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뭐 내 상황에 맞춰서 지나치게 오버슈팅 되지 않은 집들 사도 되겠으나 최근에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네. 불안감을 좀 많이 호소하거든요. 이유 없이 뉴스를 보니까 집값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내가 무주택으로 잘 살고 있었는데 급하게 집을 사야 된다. 아니면
집이 한 채 잘 살고 있는데 모두 다 강남이라고 하니까 빨리 팔고 지금 강남으로 들어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네. 저는 그렇게 분위기에 휩쓸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잠실도 지금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아마 계속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